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역대급 복수를 내서 정말 시원하게 묵은 때를 벗겨낸 것 같은 일을 경험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단 둘이 살아왔어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죠. 아빠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뉴스에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건설 쪽에 근무했던 아빠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불공정 거래도 없고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건설 쪽이 아무래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고 유흥이나 접대, 그리고 비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돈을 덜 벌더라도 양심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정말로.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아빠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았거든요. 하여튼 간에 평화롭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아빠 덕분에 넉넉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날은 저와 우리 엄마에게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실에 있던 엄마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자지러지듯이 소리를 질렀던 그때가요. 뭐라고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왜 그래? 실신하기 직전이었던 엄마를 겨우 추스르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아심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빠는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형사들과 사건 조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병원 한켠에 앉아 있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칼에 찔렸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원한 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 사람한테 칼을 찌른 겁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 중 한 명이 뒷돈을 주고 거의 다 성사된 계약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린 기술을 몰래 빼와서 그걸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였죠. 결국 그 하청업체 의사가 화가 나서 사람을 써서 아빠의 지인을 죽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날 아빠는 건설업자 관련된 사람의 부모 장례식장에 갔던 거고요. 거기서 아빠와 칼 맞는 대상이었던 그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나 봐요. 인상차기가 비슷했고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아빠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칼을 맞은 거였습니다. 삽시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하필 복부를 찔려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고 과다출혈로 아빠는 쇼크가 온 거였습니다. 칼을 찌르고 도망간 사람은 킬러로 고용된 조선족이었던 거고요. 병원 안에 있던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의료진들이 내려와서 바로 아빠를 데리고 올라왔고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출혈이 단시간에 많이 되었고 칼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지혈이 쉽지 않았나 봐요. 이미 흘린 양만 해도 거의 치사량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통화로 아빠가 칼을 맞아서 수술대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믿기지 않아서 막 눈물을 흘렸던 거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고요. 아빠 대신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던 병원이 아저씨는 아빠의 장례식장을 내내 지키면서 저희 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병원이 아저씨랑 엄마는 굉장히 옛날부터 친한 사이였고 서로 도움을 많이 주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남편을 잃었으니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였습니다. 내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원한을 지고 살면 안 됐는데 나 때문에 중마고우인 정우가 죽게 되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정우 딸 세진이는 내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줄게. 됐어. 남편도 죽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 나아질 게 있겠어. 원한을 산 몸이니까 병원씨 조심해서 살아. 엄마와 그 아저씨는 허무한 대화를 나누면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아빠를 죽인 조선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3심으로 올라가서 형이 감형되어 23년형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부살인을 계획한 아저씨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하지만 둘 다 무기징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출소를 해서 병원이 아저씨를 또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너무 무서웠나 봐요.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서 하던 모든 건설 사업을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미국 시민권자였으니까요. 그 아저씨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 때문에 네 아빠가 죽은 거니까 내가 꼭 그 은혜와 마음의 빚을 갚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아저씨가 미웠거든요. 그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가 그 아저씨 옆에만 앉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한국에 단둘이 남아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업을 접게 되면서 대금 치르지 못한 것들을 전부 있는 돈으로 치르고 나니까 저와 엄마에게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대궐 같은 집에서 땅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거였죠. 엄마는 아주 강했습니다. 세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든 너 먹여 살릴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 약속하자. 그 어떤 사람한테도 원한 지고 살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억 때문인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렸어요. 애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었고 미안해서라도 제가 손해보면서 아이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만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울기도 했어요. 고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저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거의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여대에 입학한 이상 연애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죽인 사람도 남자였으니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았죠. 저는 묵묵하게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한 제약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나쁘지 않게 생긴 덕분인지 거래처에서 대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저에게 대시한 사람이 남편이 되었죠.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진씨, 정말로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 너무 신기하네. 세진씨 같은 사람은 남자 정말로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니에요. 저 남자 정말로 안 사귀어 봤으니까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은 매일 저를 볼 때마다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했어요. 모태솔로인 저는 그 말들에 홀라당 넘어가게 된 거였지요. 그게 작업 관련은 수작인 것도 모르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맨날 일 끝난 저를 데리러 오고 아침에도 저희 집 앞에 와서 죽이나 간식 같은 것을 챙겨주고 갔으니까요. 세진씨, 아침에 밥 차려 먹기 힘드니까 이거 꼭 먹고 가세요. 아침이 든든해야지 하루를 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싫다고 밀어내도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다가오니까 저는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 미인 한번 얻겠다고 아주 애를 쓰네. 순수한 세진씨가 괜히 그런 눈구렁이 만나서 상처만 받는 건 아닌가 몰라. 가볍게 만나고 길게 만나지 마. 우리가 보기에 그 남자 좋은 사람 아니야.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말도 이쁘게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던 그 남자 때문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떡해? 나 임신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고요했던 제 일상에 폭풍 같은 시련이 닥치게 된 거였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지요. 저는 결혼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결혼 정년기가 코앞에 닥친 39살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시댁은 집이 압구정이었고 좀 사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나마 제가 학벌이 좋으니 그것 때문에 조금 먹고 들어갔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 완전히 돌변한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유산을 했거든요. 막달을 앞두고 아이 심장이 뛰지 않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고작 저에게 한다는 말이 애는 죽어도 나는 결혼 성공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나는 뭐 상관없어. 어차피 애는 내가 한번 싸지르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회사 직원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쳤나봐요. 아니, 거래처에 엄청 이쁜 여자가 있거든? 이대 나오고 나이도 어려. 그런데 모태솔로래. 그래서 내가 한번 잡아뜨리려고. 완전 기대된다니까. 결국 그 남자는 저를 얻기 위해서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의 환심을 산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임을 안 하고 관계를 한 것도 그 남자의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본인은 내일 모레 40에 진짜로 지금 결혼 못하면 평생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를 임신시켜 결혼할 계획을 세운 거였다네요. 남편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다가 고삐가 풀려 저에게 전부 실토를 했어요. 이놈 자식이 남자 중에서도 아주 능구렁이야. 그래서 형수 같은 사람을 얻은 거지. 얼마나 치밀한 줄 알아? 내가 이야기해줄게.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유산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집살이도 너무나도 심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간 날이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시모가 위아래로 저를 쳐다보면서 집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갑자기 제 조끼를 확 뺏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던 조끼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명품을 카피한 거였나 봐요. 시댁이 압구정인데 며느리가 짝퉁을 입고 다녀? 내 체면은 어떻게 하라고? 정말 사돈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주니? 네? 아니, 저는 그게 명품 짝퉁인 줄 모르고. 에휴, 됐다. 그래, 가난한 집에서 내가 뭘 더 바라겠니? 바랄 것도 없지. 에휴, 정말 아무리 사람 사이에 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걸 보면 급이 확실히 있어. 정말로. 저와 우리 엄마를 아주 무시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오랫동안 압구정에서 살았던 어머님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서민들보다 높은 사람인 줄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함께 있는 게 불편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 놈은 우리 엄마 생일 때 스팸이랑 참치캔으로 생일상 차려주더니 본인 엄마 생신 때에는 워커힐 한우 고깃집에 가서 100만원어치 생일상을 차려주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엄마 생일상은 스팸 넣은 미역국에 참치랑 흰밥, 그리고 묵은지, 이게 끝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화가 난 저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보다 아랫사람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스팸 넣은 인스턴트 미역국을 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엄마한테는 워커힐 고깃집 데려가고 우리 엄만 뭐냐고.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속상해. 그게 싫으면 당신도 부잣집에서 태어나든가. 바라는 게 많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남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속병이 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 제가 겪은 증상이 공황장애래요. 숨 쉬는 게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랬던 모든 게 공황장애였답니다.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네요. 그걸 알게 된 계기도 웃겨요. 그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오피스 와이프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한 거죠. 세진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바람 피우고 있는 사실은 아세요?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는데 이런 쓰레기는 정말로 처음이라 분을 못 참고 보냅니다. 그녀와 남편이 호텔에 가서 찍은 셀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증거자료들을 저에게 보냈네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카톡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웃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물 한 잔 드는 것도 힘들어져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의 눈물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엄청 화가 났어요. 아빠 사건 때문에 사람들한테 원망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엄마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지만 그날은 달랐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순간 남서방 미쳤나? 남편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러세요 장모님? 토끼 눈을 뜨면서 저희 모녀를 쳐다보았고 저는 핸드폰으로 그놈의 불륜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사위 멱을 잡고 미친 듯이 두들겨 팼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정말 웃긴 일이 펼쳐졌네요. 마마보이 남편이 집에 가서 지 엄마한테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자기가 장모한테 맞았다고 하면서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나와. 사돈,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미쳤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몬은 복도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리 엄마와 저를 욕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 사람을 받아줬더니 아주 귀여울라? 어디서? 이딴 임대주택에 사는 것들이 진짜 죽으려고? 확시. 남자가 바람 피운 건 다 아내가 제 본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알고 있어? 잘한 것 하나 없는 것들이 어디서 내 아들 얼굴에 흠집을 내? 결국 경찰이 시모를 질질 끌고 갔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불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이혼 소송을 했네요. 정말 자존감이 나락으로 갔어요. 그야말로 지하 밑을 뚫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됐어요. 계속 그 오피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게 되었고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고요. 1년간의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고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가 심각해져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그 무렵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결국에 저희 둘 다 수입 없이 돈을 쓰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였죠. 정말로 그야말로 큰일 난 거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는 2년이 지나니까 전부 동이 나더라고요. 쫄쫄 굶으면서 살고 있던 그때 참 웃긴 일이 벌어졌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으로 갔던 병원이 아저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병원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던 그 건설업자가 감옥에서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조선족도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온 거였어요. 아저씨는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모녀를 찾은 거였죠.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저씨는 미국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게 쉽지 않았고 죽더라도 고향에서 눈을 감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였죠.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아저씨는 동생 명의로 압구정이랑 강남에 땅을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대요. 하지만 항상 가슴속 한켠이 늘 불안하고 허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미국 가기 전에는 네가 아주 어린 꼬마였는데 이제는 숙녀가 되었구나. 저는 그 아저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랑 엄마랑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알아요? 책임진다면서요. 미안하니까 도와준다면서요. 왜 미국 가서 연락도 없으셨어요? 막 소리를 쳤죠. 아저씨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를 받은 엄마는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아저씨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대장암에 걸린 아저씨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1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병원이 아저씨는 변호사를 통해 저희 모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 거였습니다.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저와 엄마는 펑펑 울면서 아저씨 임종을 지켰고요. 그렇게 아저씨가 하늘로 가게 되면서 저희 모녀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돈 때문에요.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압구정 갤러리아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집을 2채나 받았고 현금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초호화 골프 이용권 등등 대부분의 돈이 저희 모녀에게 넘어왔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누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병원이 아저씨의 약속 덕분에 한순간에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그때부터 백화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아저씨 동생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한때 건설업 사업을 해서 인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속사정도 다 알고 있는 분이라서 항상 저희 형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자주 오셔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항상 저희 모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개인 쇼퍼가 붙었어요. 백화점 직원들도 대부분 저희를 알았고요. 저희가 쓰는 카드가 거의 최상위급 고객들만 쓰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원체 사치 부리는 걸 잘 못하고 하루하루 소박하게 사는 게 몸에 배인 저는 그곳을 가도 딱히 사는 게 없었습니다. 되려 시장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게 마음이 더 편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 덕분에 공황장애도 많이 치유가 되었고 전남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점점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압구정에 사는 전시모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딱 마주친 거였습니다. 그날 저랑 엄마는 편하게 옷을 입고 백화점에 가서 엄마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날이 프라이빗 쇼핑할 수 있는 날이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시모를 만난 겁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엄마랑 제가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희를 보더니 아유, 쪽팔려. 여기에 누가 구멍 뚫린 누더기 옷을 입고 왔어 진짜?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전시모가 있었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서 순간 굳었지요. 시모는 세상에 누가 이런 곳에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나 했더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VIP만 모여서 쇼핑하는 날인데 여기 진짜 안 되겠네. 개나 소나 들어오게 해? 수질 관리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얼굴에 팍 던지면서 무식하면 쪽팔린 줄을 모르더라. 뭘 알아야지 눈에 보이니까. 그쪽이 입고 있는 거 짝퉁이죠? 에휴, 내가 옛정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안 되겠네. 이 돈으로 옷 사 입어요. 얼굴에 돈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 쳐다보았어요. 쇼핑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엄청 벙찌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전부 찍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그냥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대체 요즘 시대에 누가 돈돈거리면서 갑질을 하나? 하루면 인터넷에 올라가고 신상 다 털리는데 이 백화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싶어요? 뭐라고? 아니 보자 하니까 진짜 이어팬 내가? 시모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시모를 밀쳐냈고 화가 난 시모가 막 욕을 하면서 그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전 시모는 경호원들에게 이딴 거지 같은 년 백화점에서 안내 쫓고 뭐해요?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어이없게 경호원들이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엄마도 참지 못해 그 병원이 아저씨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분도 안 되어서 백화점에서 고위층 관계자들이 내려왔고 쇼핑 총괄 담당자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드립니다.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거적대기를 입은 모녀에게 백화점 높은 분들과 직원들이 고개를 조아리니 한순간에 사람들이 저희를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는 경호원한테 저분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고객 관리실 대기실로 데리고 가세요. 시모는 끌려가는 도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말고 저 여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야말로 7살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없어진 후에야 매장 직원들이 엄마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고요. 엄마와 저는 마음을 추스린 뒤 병원이 아저씨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화점을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전 시모는 백화점에서 진상 중에 진상으로 통했더라고요. 돈 좀 쓴다고 직원들을 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클레임을 걸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극성 고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안 그래도 백화점 측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시모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인 거였죠. 생각보다 압구정 바닥이 좁기 때문에
소문들이 쫙 퍼지게 되었고, 우리 엄마 이야기도 시모의 귀에 들어간 거였어요.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인맥이 어마어마해서 준 재벌만큼의 힘을 가졌다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서 되려 저희 모녀가 덕을 받았네요. 그 이후로 우연히 동네에서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쳐도 그들은 저희에게 꼼짝 못합니다. 궁시렁대면서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워낙에 작은 목소리로 그러는 터라 들리지도 않네요. 에휴, 그렇게 사람 끔 나누고 아래로 무시하고 그러더니 돌아가신 아빠 덕분에 인생 역전하게 된 저희 모녀에게 아주 통쾌하게 한 방 먹었네요. 시모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발 아래가 아닌데 말이죠. 백화점에 가장 허름하게 추리닝 입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VIP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뭐 굳이 명품으로 치장 안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편하게 백화점을 갔다가 괜히 봉변을 당했네요. 이제는 정말로 겉모습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끔 나누고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좋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 남편은 이혼 소송 이후에도 유부녀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걸려서 법적인 소송 당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하여튼 간에 한번 그런 짓을 한 것들은 아주 평생에 걸쳐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랑은 엮이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점잖게 복수를 잘한 것 같다고 말해준 덕에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